청취자님,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딱 열어서 주식 계좌를 확인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내 계좌에 담긴 한국 주식들은 하루 만에 막 4% 넘게 피를 흘리면서 녹아내리고 있는데? 네, 참담하죠. 바로 옆자리에서 일본 주식이나 중국 주식을 거래하는 동료는 오히려 수익을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경제가 다 같이 흔들리는 거라면 사실 억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같이 맞으면 덜 아프니까요. 네. 하지만 2026년 3월 31일 글로벌 자본시장의 나침반은 완전히 고장나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단순히 변동성이 컸다 이런 식의 말로 퉁치고 넘어가기엔 그 이면에 깔린 자본의 이동 경로가 너무나도 극단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을 위해 이 2026년 3월 31일자 장마감 리포트를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놓고 심층 탐구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이 리포트는 단순한 숫자나 차트 묶음이 아니잖아요. 거대한 글로벌 자본이 공포에 질려서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지, 또 반대로 어떤 새로운 은신처로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약간 생존 지도 같은 겁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생존 지도죠. 코스피의 4%대 대폭락, 그리고 유가 100달러 돌파라는 뉴스 헤드라인의 소음, 또 미국 증시에서 벌어진 기술주들의 비명소리까지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읽어내야 할 숨은 시그널이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우리의 안방 한국 증시부터 들여다볼 텐데요. 수치가 정말 참담합니다. 네, KOSP가 5,052.46포인트로 4.26% 하락했고요. KOS닥은 1,052.39포인트로 무려 4.94% 하락 마감했습니다. 와, 거의 5%네요. 네, 하루 만에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 이 정도로 증발했다는 건 뭐랄까 일반적인 조정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패닉셀링인 거죠. 제 느낌에는 이게 마치 동네 전체에 태풍 경보가 내렸는데 이웃인 중국이나 일본 집은 멀쩡하고 유독 우리 집 지붕만 싹 날아간 격이거든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외국인들이 단 하루 만에 3,008조 원, 주식수로는 1,170만 주를 말 그대로 시장에 집어던졌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이잖아요. 그 부분 데이터가 정말 뼈아픕니다. 올해 들어 한국 증시에서 꾸준히 사들였던 누적 매수분의 70%를 이 하루 만에 전부 청산해버렸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같은 날 중국 상하이 지수는 0.45%, 일본 니케이는 0.46% 상승 마감했단 말이에요. 왜 유독 한국 시장만 지붕이 날아가다 못해 집터까지 파헤쳐진 건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바로 한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겉보기에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뉴스에선 다 중동 얘기만 하니까요. 하지만 사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그 리스크에 가장 취약한 일종의 레버리지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으면서 동시에 반도체나 제조업 같은 원가 민감도가 높은 산업으로 수출을 해야 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물건 만드는 비용은 막 폭증하는데 그걸 어떻게든 내다 팔아야 하니까 기업들 마진이 그냥 박살난다는 거군요. 그렇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일본 역시 에너지를 수입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엔화 약세라는 아주 강력한 환율 방피를 주고 있어요. 엔저 현상이요? 네. 원자재 수입 비용이 늘어나도 수출 단가 경쟁력으로 그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푹신한 쿠션이 있는 거죠. 중국은 14억 인구의 내수 시장 자체가 버텨주는 구조고요. 우리가라는 그게 없네요. 맞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물류망이 흔들리고 에너지 가격이 확 튀어오를 때 이 충격을 흡수할 완충제가 거의 없습니다. 방어력이 제로인 거네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동에서 총소리가 딱 나면 아시아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먼저 버튼을 눌러서 현금화하기 좋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바로 한국 증시인 셈입니다. 섹터별 데이터를 보면 그 공포의 질감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에너지를 직접 쓰는 제조업이 3.74% 하락한 건 그렇다 치는데 방어주 성격이어야 할 의약품마저 5.5%나 하락했거든요. 시장 전체가 무너질 땐 방어주도 소용이 없죠.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건 증권 섹터가 무려 10.45%나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몇몇 기업 실적이 나빠질 거다 이런 우려를 넘어서 자본을 중개하는 시장 시스템 자체가 당분간 얼어붙을 것이라는 베팅 아닙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리포트 내에 언급된 인버스 ETF 수요 폭증 데이터를 보면 그 가설이 바로 증명되거든요. 인버스로 돈이 몰렸군요. 네,
투자자들이 단순히 주식을 파는데 그치지 않고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 상품으로 막대한 자금을 피신시켰어요. 즉, 내일 당장 주식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넘어서 이 시장은 구조적으로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확신에 돈을 걸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와, 한국 시장의 피 흘림은 결국 독자적인 질경이 아니라 저 바다 건너 들려온 원자재와 환율 시장의 발작이 일으킨 나비 효과였군요. 그렇다면 그 발작의 진원지, 그러니까 FICC 시장의 데이터를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네, 채권, 통화, 상품을 아우르는 이 FICC 시장이야말로 주식시장이라는 겉옷 아래에서 진짜 돈맥이 어떻게 흐르는지 낱낱이 보여주는 엑스레이 같은 존재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청취자님, 제가 이 리포트의 FICC 엑스레이를 들여다보다가 정말 혼란스러운 모순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모순이요? 네, 뉴스 헤드라인들을 보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이란 유정 파괴를 위협하고 후티 반군이 참전하면서 WTI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했다고 대서특필되어 있어요. 네, 헤드라인은 아주 자극적이죠. 그런데 정작 리포트 하단에 FICC 주요 자산표에 기록된 실제 WTI 마감 가격은 $64.89입니다. 전일 대비 고작 $2.62 올랐을 뿐이거든요. 아니, 뉴스에서는 $100라고 난린데 거래소 실제 데이터는 $64라니요. 이거 시장이 집단 환각이라도 빠진 건가요? 아니면 데이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건가요? 데이터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본다면 이 극심한 괴리야말로 현재 시장에 끼어있는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펀더멘탈을 얼마나 귀괴하게 왜곡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 시그널입니다.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거군요. 네, 분리해서 보셔야 해요. $64.89라는 가격은 실제 원유를 사고 팔아서 실물을 인도받는 펀더멘털 기반의 거래 가격입니다. 원유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된 건 아니라는 냉정한 현실이 반영된 수치죠. 그럼 그 $100라는 숫자는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선물 시장의 가장 투기적인 포지션 혹은 찰나의 호가창에서 만들어진 심리적 가격인 거죠. 트럼프의 정치적 압박 발언이나 중동의 군사적 움직임 같은 그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터질 때 알고리즘 매매와 투기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가격을 $100 선까지 쫙 밀어 올린 겁니다. 아,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진짜 가격하고 공포 심리가 만들어낸 뉴스 헤드라인용 가격이 완벽하게 두 동강이 나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실물 가치와 공포 가치의 분리 현상이죠. 이런 엇박자는 환율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방금 전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3.8조 원을 팔아치웠다면 그 엄청난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교과서적으로는 그렇죠. 환전 수요가 폭발하니까요. 네, 그럼 달러 수요가 폭발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1445.00원으로 5.30원 하락했어요. 원화 가치가 강해졌다는 뜻인데, 아니 주식은 역대급으로 투매하면서 원화 가치는 왜 오르는 거죠? 그 모순을 풀기 위해서는 글로벌 환율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보셔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국 내부의 수급만으로 결정되지 않거든요. 달러의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핵심인데 이날 리포트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아, 유럽 쪽 뉴스 때문이군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기대담이 막 돌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고 유로화가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의 힘이 빠져버린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달러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힘이 빠지다 보니까 한국 시장 내부에서 외국인들이 달러를 사들이는 압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짓눌려 내려간 겁니다. 와, 위기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런 단순한 교과서적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네요. 네, 복합 다원화 시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교과서가 찢어졌다. 그리고 그 찢어진 교과서의 하이라이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자산 가격 중에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안전자산의 영원한 대명사, 금 가격이 18달러 올라서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상징적인 숫자죠. 그런데 놀랍게도 위험자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역시 1240달러가 급등하면서 완벽하게 똑같은 10만 3천 달러에 마감했어요.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금과 비트코인이 공포라는 같은 먹이를 먹고 동일한 가격표를 달았다는 것. 우연이긴 하지만 시장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전쟁 공포 때문에 실물인 금으로 피신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ETF 순유입이 지속되면서 비트코인까지 폭등하고 있어요.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두 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이 기이한 동조 현상의 메커니즘은 대체 뭡니까?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투자자들이 과연 안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재정의 하고 있는가? 과거의 안전자산은 그저 가격 변동성이 적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나 달러를 선호했던 거고요. 네, 잃지 않는 게 최고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공포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각국 정부가 위기를 막겠다면서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니까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시스템 붕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의 공포뿐만 아니라 내 돈의 가치가 그냥 녹아내리는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동시에 피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국가나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희소성을 찾아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물리적 피난처인 금, 그리고 공급량이 수학적으로 제한된 디지털 피난처인 비트코인. 두 개가 결국 통하는 데가 있네요. 네, 이 두 자산이 성격은 다르지만 정부의 화폐 타락, 즉 디베이스먼트로부터의 도피처라는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면서 자금을 쫙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소름이 돋는 통찰이네요. 자, FRCC 시장에서 시작된 이 끈적한 인플레이션 공포가 바다를 건너 글로벌 자본의 심장, 미국 증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의 반응은 한국처럼 지붕이 통째로 날아간 게 아니라 저는 이걸 거대한 시소 아니면 폭풍우 속으로 뛰어든 거대한 여객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폭풍우 속의 요객기라 어떤 기계적인 차이를 염두에 두신 비유인가요? 리포트를 보면 다우지수는 45,216.14포인트로 단 0.00% 정말 소수점까지 변동 없이 완벽한 보합으로 마감했거든요. 여객기에 아주 무거운 화물칸처럼 흔들림 없이 버틴 거죠. 네, 방어주들이 버텨줬으니까요.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3.61%나 수직 추락했습니다. 난기류를 정면으로 맞은 여객기의 날개처럼 박살이 난 거예요. 특히 반도체 대장주 중 하나인 마이크론은 하루 만에 30%나 대폭락했어요. 이 폭락이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까지 끌어내린 거고요. 파장이 엄청났죠. 근데 반면 미국 내 부동산 섹터는 7.42%, 에너지는 2.00% 급등했습니다. 대체 이 극단적인 양극화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그 여객기의 날개를 부러뜨린 직접적인 난기류는 바로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리포트를 보시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 선을 긋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가 4.35%로 5bp, 그러니까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나오죠. 청취자 입장에서는 사실 0.05%포인트라는 숫자가 너무 작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겨우 5bp 올랐다고 마이크론이 30% 폭락하고 나스닥이 무너진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요.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의 가치를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그 파괴력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주들의 현재 주가는 먼 미래에 벌어들일 막대한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 즉 할인해서 매겨집니다. 아, 할인율이요? 네,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의 기준이 바로 미국채 10년물 금리죠. 금리가 단 5bp라도 딱 오르면 10년, 20년 뒤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아하, 당장 오늘 돈을 못 벌어도 미래에 엄청 벌 거라는 기대감으로 쌓아 올린 주가인데 그 미래의 돈 가치가 금리 상승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군요. 게다가 마이크론 사태로 촉발된 AI 수요 정점에 대한 회의론이 겹치면서 매도세에 확 불을 붙인 겁니다. 반대로 당장 눈앞에 실물 가치를 쥐고 있는 부동산이나 고유가의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에너지 섹터 쪽으로는 자금이 도망치듯 피신하면서 다우지수를 0.00%로 방어해낸 것이고요. 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이 나스닥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숨겨진 시그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구석구석 살피다가 발견한 건데 나스닥 상장사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이 기존 3개월에서 단 15일로 대폭 단축되었다는 규제 변환 일수가 되게 작게 실려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모두가 마이크론 30% 폭락의 시선을 뺏겨 있을 때 이런 행정적인 뉴스 하나가 대체 왜 중요한 건가요?
사실 그 뉴스가 오늘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모멘텀일 수 있거든요. 지수 편입 기간이 3개월에서 15일로 줄었다는 건 단순한 서류 작업의 단축이 아닙니다. 나스닥 거래소가 무언가 엄청난 고래를 시장에 최대한 빨리 데려와서 묶어두려 한다는 노골적인 의도죠. 엄청난 고래요. 네, 함께 실린 스페이스X 특례 적용이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우주 산업의 거인인 스페이스X가 상장하자마자 곧바로 나스닥 핵심 지수에 들어간다는 거군요. 근데 지수에 빨리 들어가는 게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패시브 ETF 자금의 강제 매수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전 세계 수백조 원의 자금이 나스닥 100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하고 있잖아요. 네, 지수 따라가는 펀드들이 엄청나죠. 스페이스X 같은 거대한 기업이 상장 후 15일 만에 지수에 편입되면 이 펀드들은 스페이스X 주식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사들여야 합니다. 이 막대한 기계적 매수세는 시장 전체의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거대한 부표 역할을 하게 되죠. 와, 억지로라도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네요. 즉, 나스닥은 단기적인 금리 충격으로 피를 흘리고 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시장을 다시 부양할 강력한 장기 카드를 세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금리라는 단기적인 난기를 하고 지수 편입이라는 장기적인 부양책이 저 수면 아래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글로벌 자본이 극단적으로 이동하는 메커니즘을 뜯어보니까 머릿속이 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봐야겠죠. 네, 당장 내일장이 열리고 다음 주가 다가올 때 청취자님은 이 거친 바다에서 어떤 지표를 나침판 삼아야 할까요? 앞으로 일주일간의 주요 일정을 한번 살펴보죠. 다음 주 캘린더에는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비틀 수 있는 굵직한 지표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날씨 예보하듯 브리핑해보겠습니다. 4월 1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4월 2일 목요일에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날이죠. 4월 3일 금요일,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 이게 예측치가 56회이고요. 그리고 실업률, 예측치 4.4%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죠. 이 일정들과 리포트 말미에 제시된 전략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할까요? 리포트에서는 단기적으로 원달러 매수하고 금이랑 에너지 해지를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 전략의 핵심은 결국 4월 3일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가 쥐고 있습니다. 예측치인 56K와 4.4% 실업률을 기준으로 만약 고용이 이보다 더 단단하게 나오거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끈적하게 유지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어지겠죠. 오히려 매파적인 기조를 더 강하게 유지할 테고요. 바로 그겁니다. 연준이 버티면 앞서 기술주를 박살냈던 미국 10년물 금리는 다시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금리 발작이 오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유로화 강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꾹 눌려있던 달러의 가치가 이 금리 매력도에 힘입어 다시 폭등하게 될 겁니다. 리포트가 단기적 원달러 매수를 권하는 것은 바로 이 금리 차이에 기반한 달러의 반등 메커니즘을 노리는 전략인 거죠. 와,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동시에 이란의 유정 파괴 위협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무슨 날짜를 정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인플레이션이랑 지정학적 공포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금과 에너지 섹터를 방패로 딱 들고 있으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유럽 방산주들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으로 막 움직인 걸 보면 돌발적인 평화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네요. 맞습니다. 어느 한쪽의 방향성을 맹신하기보다는 발표되는 지표들이 금리를 어느 방향으로 꺾어 넣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얇은 장마감 리포트 한 장에서 끄집어낸 통찰의 깊이가 상당합니다. 단순히 지수가 내렸다 올랐다 이런 현상을 넘어서 왜 한국 증시가 유독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지 그 뼈아픈 수출입 구조의 한계를 짚어봤고요. 네, 구조적 취약성이었죠. FICC 시장에서 실물 데이터랑 공포 헤드라인이 어떻게 딱 분리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또 단 5bp의 금리 상승이 할인율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스닥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스페이스X 편입을 준비하는 나스닥의 영악한 규제 완화까지 전부 뜯어보았죠. 쏟아지는 정보의 소음 속에서
자본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적하는 것, 그것이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네, 청취자님, 오늘 이번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당신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돌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그 기막힌 숫자 13만 달러 기억하시죠? 금과 비트코인의 기묘한 만남이었죠. 네, 수천 년 동안 인류 제국들이 무너질 때마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땅에 묻었던 황금. 그리고 십수년 전 익명약 프로그래머가 만들어내서 이제 막 제도권의 컴퓨터 서버 안으로 들어온 비트코인. 정말 극과 극의 자선입니다. 전쟁이라는 고전적인 공포와 인플레이션이라는 현대적인 공포가 교차하는 2026년 3월의 어느 날, 이 완벽하게 대척점에 있는 두 자산이 어떻게 동일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과연 다음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인류의 사전에서 안전자산이라는 단어는 어떤 형태로 새롭게 정의되어 있을까요? 실체가 있는 금속일까요? 아니면 해킹 불가능한 수학 공식일까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내일 다시 열릴 시장의 전광판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분석해드린 자본의 메커니즘과 통찰을 나침반 삼아서 청취자님만의 견고한 투자 지도를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 심층 탐구에서 더 날카롭게 정제된 자료와 새로운 시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